2024년 3월 서울 외곽의 푸른솔 요양원.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였지만 4층 여성 병동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복도 끝 406호실 앞에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또예요. 박순자 할머니도. 젊은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올해 들어 세 번째였다. 1월에는 김영희 할머니가, 2월에는 최명순 할머니가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 매달 한 명씩. 정확히 보름날 밤에 요양원 원장 정민수는 가족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치매가 심하셔서 혼자 나가신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포착되지 않았어요. 경찰에 수배를 의뢰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할머니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요양원 측은 보안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바로 그날 새로운 입소자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게 된 강은숙입니다. 71세의 강은숙은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짧게 자른 은발머리, 꼿꼿한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 그녀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406호에 배정하겠습니다. 안내 직원의 말에 은숙은 잠시 멈칫했다. 406호. 박순자 할머니가 사라진 바로 그 방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벽에 붙은 안내문, 소화기의 위치, 비상구까지의 거리, CCTV 카메라의 각도까지.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단순한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침대 모서리에 미세한 긁힌 자국, 옷장 손잡이에 희미한 지문, 창틀에 남은 먼지 패턴의 불규칙함.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은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는 관찰력과 직관력이 남달랐다. 은퇴 후에는 동네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선택했다. 지역신문에서 이 요양원의 이상한 실종 사건을 읽은 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엄마,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딸 민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은숙이 이곳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달랐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 30년간 교단에서 갈고 닦은 그 직감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짐을 정리하며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 뒤편으로 울창한 산이 보였다. 그 산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 식사 시간, 은숙은 식당으로 향했다. 1층 넓은 공간에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대부분 70대에서 90대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새겨진 사람들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여기 앉으세요.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숙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죠. 편하게 지내세요. 식사를 하며 은숙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조용히 밥을 먹는 사람,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사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실종된 할머니들 이야기 들으셨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들었죠. 무섭죠. 이렇게 한 명씩 사라진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치매 때문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세 분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에 정숙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거렸다. 나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싶어서. CCTV도 있고 경비도 있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죠? 불안과 두려움이 식당 안을 채웠다. 은숙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석에서 식사를 감독하는 간호사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원장의 모습.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다. 406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새 할머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 걸까? 그리고 왜 매달 보름날 밤에만?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은숙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위험의 냄새, 숨겨진 비밀의 기운. 그리고 곧 다가올 네 번째 실종의 예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은숙은 작게 다짐하며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새 할머니의 이름을 적었다. 김영희, 최명순, 박순자. 그리고 그 옆에 날짜를 기록했다.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다음 보름은 4월 15일. 정확히 한 달 후였다. 이튿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벽의 구조, 방들의 배치, 비상구의 위치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입력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익힌 관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4층 여성병동은 긴 일자형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총 20개의 방, 각 방마다 2명씩 수용되어 있었다. 복도 양 끝에는 비상계단이 있었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CCTV는 복도 중앙에 하나, 비상계단 입구에 각각 하나씩. 은숙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406호 앞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카메라 각도상 방문 바로 앞은 찍히지 않는 구조였다. 의도적인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복도 끝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4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게다가 창문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은숙 씨, 산책하실래요?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숙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3월의 햇살이 포근했다. 벤치에 앉아 정숙이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에요. 사라진 할머니들. 저는 잘 알았어요.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분들이었나요? 영애 언니는 제 룸메이트였어요. 아주 다정하고 명랑한 분이었죠. 매일 아침 창가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셨어요. 치매도 없으셨고 건강도 좋으셨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1월 15일 아침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옷도 그대로, 안경도 그대로. 영애 언니는 안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시는 분이었는데 경찰에게 말씀하셨나요? 했죠. 하지만 CCTV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치매 때문에 나갔을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영희 언니는 치매가 없었어요. 전혀요. 은숙은 수첩에 재빠르게 메모했다. 명순 씨와 순자 씨는 어떤 분들이었나요? 명순이는 2층에 계셨는데 전직 간호사셨어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분이었죠. 순자는 제일 안타까워요. 손자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계셨거든요. 매일 손자 이야기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정숙이 눈시울을 붉혔다. 은숙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세 분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었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세 분 모두 원장님과 자주 면담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방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곤 했죠. 상담요? 네. 뭔가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였나 봐요. 건강, 체크랑 심리 상담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권유가 없었는데 세 분은 매주 받으셨대요. 은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상담 후에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영희 언니가 마지막 며칠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자꾸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라지기 전날 밤에는 정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정숙아, 나 뭔가 이상해. 기억이 자꾸 사라져. 그리고는 만약 내가 사라지면 내 수첩을 찾아줘. 침대 밑에 숨겨뒀어.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수첩을 찾으셨나요? 못 찾았어요. 영희 언니가 사라진 후방을 뒤졌는데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치웠나 봐요. 혹시 영희 씨 가족들 연락처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딸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날 오후 은숙은 1층 원무과를 찾아갔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새로 입수한 강은숙인데요. 층에서 친해진 분들이 계셔서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영희, 최명순, 박순자,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계시지도 않고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은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러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년간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익힌 인맥 만들기 노하우가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은숙은 식당에서 청소를 돕는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죠.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던데. 할머니들 사라진 일 때문에.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무서워요. 사실. 밤 근무는 절대 안 하려고요. 야간 직원들 말로는 4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어떤 소리요? 발소리 같은 거요. 근데 CCTV에는 안 찍힌대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원장님이 밤늦게 4층에 올라가시는 걸 봤다는 직원도 있어요. 혼자서요.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뭔가 큰 비밀이 이 요양원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은숙은 눈을 살짝 뜨고 방문 틈새를 바라보았다.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키가 큰 남자, 흰 가운을 입은 모습. 원장이었다. 원장은 복도 끝 406호 옆방인 407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나와 조용히 계단으로 사라졌다. 은숙은 심장이 두둥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펼쳤다. 407호. 다음 타겟인가? 새벽 2시. 요양원은 고요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속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보름날 4월 15일까지 정확히 29일이 남았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은숙은 수첩에 빼곡하게 메모를 시작했다. 관찰한 모든 것, 들은 모든 이야기, 의심스러운 모든 정황. 30년간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던 그 관찰력으로
그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은숙의 방을 비췄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반드시 막아내겠어. 네 번째 희생자는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4층 복도를 산책했다. 407호 앞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나직한 TV 소리가 들렸다. 누가 사실까?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였다. 은숙은 복도 끝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요양원 뒤편 산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은숙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네. 잠이 일찍 깨서요. 공기도 쐴 겸 나왔어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4층 담당 간호사죠. 편하게 지은이라고 부르세요. 지은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은숙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맑고 순수한 눈빛. 아기가 없어 보였다. 지은 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 취직한 곳이라 아직 배울 게 많죠. 힘들지 않아요?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담당하던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니까 제 잘못인가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은숙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감사해요. 은숙 씨는 다른 분들과 달리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잠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은숙의 귀가 쫑긋섰다. 뭔가요? 사라진 할머니들 모두 특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원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건데 몸이 허약한 분들을 선별해서 집중 케어를 해주신대요. 특별 건강검진? 네. 매주 한 번씩 원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하시고 특수 영양제도 처방해 주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거든요. 은숙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혹시 그 영양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작은 유리병에 든 액체였어요. 투명한 색이었고, 근데 이상한 건 일반 약품 라벨이 없었어요. 그냥 번호만 적혀 있었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네. 407호 할머니가 현재 받고 계세요. 어제도 원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07호. 어젯밤 원장이 들어갔던 바로 그 방. 407호에는 누가 계세요? 윤미자 할머니요. 78세시고 심장이 약하셔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착하신 분이죠. 은숙은 수첩에 재빠르게 메모했다. 윤미자, 78세, 심장질환, 특별 프로그램 참여 중. 지은 씨, 혹시 그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같은 거 있나요?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있긴 한데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간호사들은 접근할 수 없어요. 잠긴 파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은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날 오후 은숙은 407호 앞을 지나다 우연을 가장의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윤미자였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깨끗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옆방에 사는 강은숙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앉으세요. 은숙은 의자에 앉으며 강 안을 살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창가에 놓인 화분, 책상 위의 성경책,
평범한 노인의 방이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 옆에 작은 유리병이 눈에 띄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원장님이 특별히 잘 돌봐주셔서요. 특별 프로그램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미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정말 좋아요. 영양제도 주시고, 건강 상담도 해주시고, 심장이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이제 3주째예요. 한 달 코스래요. 은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3주. 사라진 할머니들도 모두 4주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사라졌다. 그 영양제 효과가 좋은가 봐요. 네. 처음에는 좀 어지럽고 졸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지러움, 졸음, 기억 상실. 이것들은 모두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하시는 일은 없고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병원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숙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미자 씨,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요? 미자는 순진한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다. 네. 고마워요. 방을 나오며 은숙은 심호흡을 했다. 확신이 들었다. 원장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윤미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날 밤, 은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2층에 있는 원장실에 들어가 파일을 확인하는 것.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정이 지나자 요양원은 고요해졌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내려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원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겨 있을 거야. 어떻게 열지? 30년 교사 생활 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했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원장이 자신의 비밀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방심한 것일까? 은숙은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방을 살폈다. 넓은 책상, 서류장, 그리고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 파일은 어디 있지? 서류장을 열었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입소자 명단, 건강 기록, 재정 서류. 은숙은 재빠르게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때 잠긴 서랍이 눈에 띄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이었다.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이게 수상해. 은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 펜꽂이, 화분, 달력, 그리고 액자 뒤에 작은 열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열쇠로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나타났다. 표지에는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펼치자 은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참여자 명단이 있었다. 김영희, 최명순, 박순자, 그리고 윤미자. 4명의 이름 옆에는 날짜와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다. 임상시험? 이게 대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파일 뒤쪽에는 제약회사와의 계약서가 있었다. 거액의 연구비와 함께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임상시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은숙의 손이 떨렸다. 원장이 요양원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무단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그래서 사라진 거구나.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재빠르게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액자 뒤에 붙이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은숙은 숨을 죽이고 상대의 발만 바라보았다. 검은 구두, 남자였다. 이상한데, 분명 잠갔는데. 원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다시 나갔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엔 위험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비상계단으로 가자. 은숙은 창문을 타고 옆 창문으로 이동했다. 30년간 등산을 즐겼던 체력이 도움이 되었다. 겨우 비상계단 창문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은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증거를 찾았어. 이제 경찰에.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했다. 사라진 할머니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더 파고들어야 해.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4월 15일까지 이제 25일 남았다. 이튿날 은숙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하지만 식당 분위기가 이상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할머니들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에게 물었다.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미자 언니가 어젯밤에 쓰러지셨대요.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옮겼대요. 갑자기 호흡곤란과 경련이 와서 원장님이 직접 응급처치를 하셨지만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임상시험 부작용이었다. 그녀가 어젯밤 파일을 본 직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혹시 원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근데 왜요? 할머니들 상태가 걱정돼서 여쭤보려고요. 은숙은 2층으로 올라갔다.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노크하자 안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정민수 원장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일이십니까? 미자 씨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같은 층에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원장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 은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원장님,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요? 이자 씨가 그걸 받고 나서 이상해지신 것 같던데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노인들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걱정 마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그럼 왜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셨나요? 어르신, 혹시 제 사무실을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숙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사무실에 들어가요? 어젯밤 CCTV를 확인했더니 누군가 2층에 다녀간 흔적이 있더군요. CCTV가 있었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치했다. 원장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혹시 이상한 일 목격하시면 알려주세요. 보안상 중요한 문제니까요. 물론이죠. 은숙은 방을 나왔다. 등에서 원장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은숙은 1층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그 아주머니를 찾았다. 아주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요? 은숙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 요양원에 지하실 있나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왜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래된 건물이면 지하실이 있을 것 같아서. 있긴 해요. 근데 들어갈 수 없어요. 원장님만 열쇠를 갖고 계시고
직원들도 접근 금지예요. 무엇 때문에 금지인가요? 의료 폐기물 보관 구역이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아주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한 번은 밤에 청소하다가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나왔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하실 입구가 어디예요? 1층 비상계단 옆에 작은 문이 있어요. 잠겨 있지만요. 고맙습니다. 은숙은 재빠르게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과연 벽 옆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색 문이 있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다. 열쇠가 필요해. 그날 저녁, 은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원장실에서 본 열쇠 중 하나가 지하실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한번 침투해야 했다. 밤 11시, 은숙은 방에서 나와 2층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만 이동했다. 원장실 문 앞에 섰다. 이번에도 놀랍게 열려 있었다. 아니, 일부러 열어둔 것일까?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너무 눈에 띄는 위치였다. 은숙은 주변을 경계하며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숙 씨. 은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원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에도 오셨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그럼 직접 보여드릴까요? 지하실을 말이에요. 원장은 은숙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았다. 그리고 팔을 잡아 끌었다. 은숙은 저항했지만 원장의 힘이 더 셌다.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갔다. 비상계단 옆 회색 문 앞에 섰다. 원장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이 나타났다. 내려가세요. 은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원장이 뒤따랐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은숙은 보았다. 벽을 따라 놓인 침대들,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 노인 여성이었다. 영희 언니, 명순이, 순자. 은숙은 숨이 막혔다. 세 할머니가 모두 살아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었다. 각종 의료 장비가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임상시험입니다. 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삼상시험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기억 상실이 심해졌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여기 숨겨둔 겁니다. 당신 미쳤어요. 은숙이 소리쳤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몇 년 못 사는 노인들,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도 존엄한 인간이에요. 원장은 냉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도 여기 있어야겠군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은숙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저항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원장이 다가왔다. 은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메스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메스를 집어들고 원장을 향해 휘둘렀다. 으악. 원장이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메스가 그의 손등을 긁었다. 은숙은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원장이 더 빨랐다. 그는 은숙의 발목을 잡았다. 은숙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순순히 당하지 않네요. 선생님이었다고 했죠? 역시 만만치 않군요. 원장이 다시 주사기를 들었다. 은숙은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었다. 주사 바늘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원장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은숙은 원장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계단을 타고 경찰들이 내려왔다. 원장은 체포되었다. 괜찮으세요? 한 경찰관이 은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은숙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들 좀 봐주세요.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곧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아이들을 지켜왔던 교사,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을 구해낸 영웅. 은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요양원 앞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었다. 할머니들이 하나씩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정숙이 달려와 은숙을 끌어안았다. 은숙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할머니들부터 돌보고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새 이어졌다. 은숙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수첩에 빼곡히 적힌 관찰 기록, 밤에 몰래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원장실에서 본 파일의 내용까지. 어떻게 경찰을 부르셨어요? 형사가 물었다. 은숙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틀 전에 이미 신고했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를 보내면서 만약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요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괜찮을까요? 병원에서 집중치료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요양원 불법 임상시험 사건. 71세 할머니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은숙은 병원을 찾아갔다. 새 할머니가 입원한 특별 병실이었다. 영희는 의식을 되찾았고 명순과 순자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은숙 씨, 영희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은숙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영희는 은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침대에서 명순이 말했다. 원장이 매주 주사를 놓을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은숙은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영희의 딸이었다. 어머니, 딸은 울먹이며 영희를 끌어안았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걱정 많이 했지?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꼭 모시고 살게요. 은숙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숙 씨,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절할래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많은 노인들이 희망을 얻었대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제 용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은숙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원장을 마주쳤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은숙을 노려보았다.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은숙은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다. 30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명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설명이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동의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감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원장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의학 행위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은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어떤 의학 행위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의 범죄는 명백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구속을 허가한다. 원장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다. 은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법정을 나서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은숙 씨,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은숙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은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옆 사람을 돌보고 잘못된 것에 맞서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은숙은 딸 민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영웅이에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었을 뿐이지. 30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것처럼 이번에는 할머니들을 지킨 거야.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지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양원은 당연히 안 가시죠?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게. 그런데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요양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더라. 제대로 된 곳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답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한 달 후, 새할머니는 모두 퇴원했다. 기억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건강은 많이 좋아졌다. 그들은 은숙을 찾아왔다. 은숙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영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네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다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명순이 감격스러워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우리끼리 친목 모임 하는 거예요. 순자가 제안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는데 영희가 은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다. 우리 셋이 정성껏 골랐어요. 은숙 씨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이럴 필요 없는데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은숙은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다. 작지만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네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70대의 내 할머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은숙이 말했다. 새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럽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어요. 주황빛 노을이 그들을 감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지났다. 푸른솔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입소자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정민수 원장은 무단 임상 시험, 감금,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은숙은 여전히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조용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었고 많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엄마, 노인인권단체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에는 전국 순회 강연을 해달래요. 민지가 전화기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은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강연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노인들이요. 엄마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월의 햇살이 밝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볼게. 첫 강연은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은숙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강은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71세의 평범한 할머니예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은숙은 잠시 멈췄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71세에 무슨 탐정놀이냐고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무시당합니다. 사회는 우리를 짐으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은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75세입니다.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좋은 곳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꼼꼼히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은숙의 강연은 계속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국을 돌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각 지역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노인인권 지킴이 단체를 만들었다.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감시하는 활동이었다. 정부도 움직였다.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무단 임상시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노인들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6월의 어느 날 은숙은 영희, 명순, 순자와 함께 푸른솔 요양원 자리를 찾아갔다. 건물은 비어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명순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과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은숙이 대답했다. 정원 벤치에 네 사람이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함께 겪은 고난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은숙 씨,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함께 뭔가 해요. 뭐요? 봉사활동이요. 우리도 다른 노인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은숙 씨처럼요. 은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야말로 이런 일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명순과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해요. 우리 함께해요. 은숙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 행동가로 변화하고 있었다. 좋아요. 함께해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날 은빛 파수꾼이라는 단체가 탄생했다. 노인들이 노인들을 지키는 자발적 감시 단체였다. 처음에는 넷이서 시작했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정숙도,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다른 할머니들도, 은숙의 강연을 듣고 감동받은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주 모여 회의를 했다. 어떤 요양원을 방문할지, 어떤 문제에 집중할지 논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과 대화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처음에는 요양원 측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순수하고 건설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환영받기 시작했다. 좋은 요양원은 자신들의 투명성을 증명할 기회로 여겼고,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의 계기로 삼았다. 어느 날 은빛 파수꾼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저는 82세 김철수입니다. 젊었을 때 기자였죠. 이제 은퇴했지만 제 글쓰기 실력을 여기서 쓰고 싶어요. 우리 활동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렇게 은빛 파수꾼 소식지가 탄생했다. 또 다른 할머니가 제안했다. 저는 전직 간호사예요. 노인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숙이 호응했다. 저는 30년간 교사였으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은빛 파수꾼은 점점 성장했다. 단순한 감시 단체를 넘어 노인들의 자립과 권익을 위한 종합단체로 발전했다. 7월 은빛 파수꾼은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다. 한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가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입소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도 부실했다. 은빛 파수꾼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행정당국이 즉시 조치를 취했다. 요양원은 개선 명령을 받았고 원장은 교체되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모임에서 모두가 환호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거울을 보았다. 71세의 자신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방문할 요양원 목록, 준비할 질문들, 점검할 항목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은빛 파수꾼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것은 영희였다. 여보세요. 은빛 파수꾼입니다.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강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희는 재빨리 은숙에게 신호를 보냈다. 은숙이 다가와 스피커폰을 켰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푸른솔 요양원 사건 들으셨죠?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사이 입소자 6명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어요. 모두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은숙과 영희는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요양원 근처는 안 돼요. 누가 볼까봐. 알겠습니다. 장소를 정해주세요. 1시간 후, 은숙과 영희는 한적한 카페에서 그 간호사를 만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수진이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진정하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은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한강 요양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곳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새 부원장이 왔어요. 이상철이라는 사람인데 의학 박사래요. 그가 오고 나서 특별 건강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푸른솔 요양원이랑 똑같아요.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그 이상철이 정민수 원장과 아는 사이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부원장실에서 서류를 봤는데 같은 제약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푸른솔 요양원 사건 보도에서 본 그 회사요. 영희가 물었다. 그 제약회사 이름이 뭐였죠? 바이오젠 코리아. 은숙이 말을 받았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푸른솔 요양원 임상시험을 의뢰한 회사예요. 그들이 아직도 불법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으셨죠. 부원장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 후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은요? 부원장이 직접 연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해요. 보통은 간호사들이 가족 연락을 하거든요. 은숙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서류나 사진 같은 거요. 수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부원장실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임상시험 참여자 명단이랑 투약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서 전부는 못 봤어요. 잘하셨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은숙은 USB를 받아들었다. 근데 왜 저희에게 연락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당장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푸른솔 요양원 사건 때 강은숙 선생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서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확실하게 막고 싶어요. 은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함께 해요. 그날 밤 은빛 파수꾼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20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은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전직 기자였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바이오젠 코리아를 조사해봤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제약회사로 보이지만 몇 년 전에도 임상시험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강력한 로비로 처벌을 피했죠. 그럼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는 거군요. 명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해요. 회의 끝에 작전이 결정되었다. 먼저 수진이 제공한 USB 자료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강 요양원을 직접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젠 코리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다음 날 은숙과 영희는 한강 요양원을 방문했다. 입소 상담을 받는 척하며 내부를 살폈다.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안내하는 직원이 밝게 말했다.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들.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희가 물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필요하죠. 어떤 건강 상태인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직원은 말을 흐렸다.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영희가 속삭였다. 푸른솔 요양원이랑 똑같아요. 분위기부터 대답까지. 그래요. 같은 매뉴얼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데 한 여성이 급하게 다가왔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혹시 은빛 파수꾼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요즘 이상해지셨어요.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는 원래 정정하셨어요. 치매도 없으시고. 근데 한 달 전부터 특별 프로그램 받으신다고 하더니 점점 말도 어눌해지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세요. 은숙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술래입니다. 78세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도와드릴게요. 연락처 주시겠어요? 명함을 주고받았다. 여성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차 안에서 영희가 말했다. 피해자가 더 있어요. 우리가 서둘러야 해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은빛 파수꾼 IT 전문가인 젊은 자원봉사자가 USB 자료를 해독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전국적인 네트워크예요. 자원봉사자가 화면을 가리켰다. 바이오젠 코리아가 전국 12개 요양원과 계약을 맺었어요. 각 요양원에서 최소 5명씩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조건이에요. 12개 요양원이면 최소 60명이란 말인가요? 은숙은 경악했다. 그리고 이미 18명이 프로그램 중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중단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18명.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순자가 말했다. 경찰에 알려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상대는 강력한 조직이에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제가 기사를 쓰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나섰다. 예전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동시에 보도하도록 하죠. 그럼 압력을 피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경찰청 아는 형사에게 연락하겠어요. 은숙이 말했다. 푸른솔 요양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71세부터 82세까지. 나이는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는 것. 밤이 깊어갔지만 은빛 파수꾼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노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전화를 걸고 기사를 작성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구해야 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싸워야 해. 그녀는 결심을 다졌다. 개인이 아닌 조직과의 싸움.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71세의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9월 1일 아침 전국의 주요 일간지에 동시에 기사가 실렸다. 전국 12개 요양원 불법 임상시험 의혹. 바이오젠 코리아.
노인 대상 무단 약물 투여. 18명. 행방불명. 은빛 파수꾼이 밝혀낸 충격적 진실. 같은 시각 경찰청은 바이오젠 코리아 본사와 12개 요양원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은숙이 제공한 증거와 수진의 증언이 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은빛 파수꾼 사무실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강은숙 대표님, 이번에도 직접 조사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조직을 발견하셨습니까? 18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은숙은 카메라 앞에 섰다. 71세의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단호했다. 저희 은빛 파수꾼은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푸른솔 요양원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젠 코리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바이오젠 코리아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CEO와 법무팀이 나왔다. 저희 회사는 합법적인 임상시험만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요양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12개 요양원과의 계약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정상적인 임상시험 협력 계약입니다. 모든 참가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은숙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영희, 명순, 순자도 함께였다. 거짓말입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 돌아갔다. 당신들은 환자나 가족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명순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푸른솔 요양원 피해자입니다. 저는 임상시험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족도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몰래 약물을 투여했고 부작용이 생기자 저를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순자도 증언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속여서 약을 먹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합법적인 임상시험입니까? 회견장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명의 행방불명자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는 책임을 질 것입니까? CEO는 말문이 막혔다. 법무팀이 황급히 회견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CEO와 임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저녁, 은빛 파수꾼 사무실로 수진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간호사 4명이 함께였다. 저희도 증언하고 싶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저는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해요.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3명의 할머니가 프로그램 후에 이상해지셨어요. 간호사들은 하나씩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다. 은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저희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한 간호사가 울먹였다. 이제라도 하신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영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행방불명된 18명 중 12명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모두 바이오젠 코리아가 은밀히 운영하던 연구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나머지 6명은 사망했다.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회사는 시신을 은밀히 화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다. 바이오젠 코리아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노인 단체들이 집결했고 시민들도 합류했다. 노인도 인간이다.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호가 거리를 울렸다. 은숙은 시위 현장을 찾아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강은숙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군중이 조용해졌다. 우리 노인들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고 존엄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모든 노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군중은 환호했다. 71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울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국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노인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요양원 관리 감독 강화, 임상시험 규제 강화, 외부 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은숙은 국회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옆에 앉은 영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숙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밤, 은빛 파수꾼 사무실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다.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였다. 피해자 가족들도, 내부 고발자들도, 도움을 준 기자들도 함께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룬 승리를 축하합시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회복 중인 피해자들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숙이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은빛 파수꾼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파수꾼으로서 박수가 터졌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은숙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달빛이 모든 노인들을 비추길,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10월, 가을이 깊어갔다. 12명의 생존자들은 각자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은빛 파수꾼 회원들은 매주 그들을 방문했다. 은숙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이순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한 달 전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은숙 선생님 오셨어요. 순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다. 선생님, 약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은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되찾게 해주셔서. 천만에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제는 요양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모실 거예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것. 병원을 나와 은숙은 다음 방문지로 향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거기에는 6명의 생존자가 함께 치료받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회복하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회복되면 은빛 파수꾼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활동가로. 그들의 변화가 자랑스러웠다. 한편 바이오젠 코리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CEO와 임원들, 그리고 협력 요양원 원장들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은숙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보았다. 증인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죠. 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증인은 왜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노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판사가 제재했지만 감동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임상시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는 임상시험은 범죄입니다. 의학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입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다. 은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노인의 생명이 젊은이보다 덜 가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될 텐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판사가 신문을 중단시켰다. 변호인,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제시되었다. 마침내 12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김민호 CE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상철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민수 푸른솔 요양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한 명씩 판결이 낭독되었다. 총 15명의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이다. 노인을 실험 대상으로 여긴 반인륜적 범죄이다. 엄벌이 필요하다. 판사의 선고문에 방청석은 숙연해졌다. 법정을 나서자 피해자 가족들이 은숙을 애워쌌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빛 파수꾼 송년회가 열렸다.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올해 우리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은숙이 인사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요양원 정기 방문, 노인 인권 교육,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 지부를 만들어 더 많은 곳을 돌볼 것입니다. 찬성. 모두가 외쳤다. 송년회가 끝나고 은숙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영희가 뒤따라 나왔다. 은숙 씨, 추운데 왜 나왔어요? 별 보려고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겨울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영희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 은숙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함께라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71세와 80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내년에는 뭘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리고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까 해요.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은빛 파수꾼. 우리의 이름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따뜻한 사무실로 돌아갔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함께였으니까. 그날 밤 은숙은 수첩에 적었다. 2024년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71세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기대된다. 수첩을 덮으며 은숙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은빛 파수꾼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부가 생겼다. 회원수는 500명을 넘어섰다. 은숙은 새해 첫 회의를 주재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화면에 계획표가 나타났다. 첫째, 전국 요양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각 지부가 담당 지역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둘째, 노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 작년 사건의 피해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돕습니다.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은숙은 출판사 담당자와 만났다. 책 출간이 확정되었다. 은빛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3월에 출간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부담되네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용기를 냈을 때 세상이 변한다는 것.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2월, 은숙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계속했다. 어느 지방 도시의 강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30대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주변을 관심 있게 보세요.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목소리를 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저도 71세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3월 15일, 바로 1년 전 박순자 할머니가 사라진 날, 은빛 파수꾼은 추모 행사를 열었다.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은숙이 말했다. 1년 전 오늘 한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찾기 시작했죠. 그 여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존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영희, 명순, 순자, 그리고 이순례. 그들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영희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활동가로.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추모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다. 그날 저녁, 은숙의 책 은빛 파수꾼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피해자 가족, 은빛 파수꾼 회원들, 기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 이 책을 모든 노인들에게 바칩니다. 은숙이 인사말을 했다. 당신들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보물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보물. 세상은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많았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1세에도, 81세에도, 91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와 은빛 파수꾼이 증명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주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 수익금, 전액은 노인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되었다. 4월, 은숙은 국회에 초청되었다. 노인 인권 증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은숙은 매달 국회에 출석해 조언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법이 되었다. 5월, 푸른솔 요양원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은빛 복지센터였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었다. 개관식에서 은숙이 테이프를 끊었다. 이곳이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되기를. 센터 안에는 은빛 파수꾼 사무실도 있었다. 1년 만에 작은 사무실에서 큰 센터로 이사한 것이다. 6월 어느 날, 은숙은 딸 민지와 함께 산책을 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쉬셔야 해요. 바쁜 게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하지만 건강이. 걱정 마. 나는 아직 젊어. 마음만은. 두 사람은 웃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엄마가 영웅이 될 줄 몰랐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한 거지. 그게 영웅이에요. 은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도 이제 50대였다. 시간이 참 빨랐다. 민지야, 나중에 내가 늙으면 기억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할게요, 엄마. 7월, 은빛 파수꾼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년 만에 이룬 성과들을 되돌아보았다. 전국 500개 요양원 모니터링 완료. 1000명 이상의 노인 인권 교육. 50건의 부당 처우 시정. 5개의 법안 개정 기여.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변화들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은숙이 선언했다.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나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72세가 된 그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71세에 시작한 여정, 72세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 끝날까? 아마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하지만 괜찮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다. 세상은 변했다. 나도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옳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 약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 이것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은숙은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방문할 요양원, 만날 사람들, 준비할 강연.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도 그 별 중 하나였다. 작지만 빛나는 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은숙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72세의 그녀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빛 파수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은숙과 동료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노인은 약하지 않다. 노인은 강하다. 나이는 끝이 아니다. 나이는 시작이다. 우리는 은빛 파수꾼.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된다.